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지금 당시 경제민주화라는 게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그때 불평등 지수를 보다 지금 훨씬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사는 걸 민간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젊은이들 같은 경우 40만 명, 70만 명 이상이 그냥 쉰다고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사람에게 없다. 두 번째, 집 문제. 벌써 그렇게 집 문제가 크게 난리가 되면은 지금 여의도 정치권은 지금 집 사는데 여러분 월급을 꼬박꼬박 저금을 해가지고 26년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가 영국 런던도 생활비가 비싸기로 유명한데 대략 10년 정도면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집 사는데 26년이 걸리면 전 이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부 전세제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데 4,400만 원이 들어요. 월세로 사니까. 근데 우리가 전세로 해야 되니까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직장이 없으면 전세자금도 대출을 안 해줘요. 결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집 문제가 이러한 거.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노인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노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저금해 놓은 거의 돈이 없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7남매인데 7남매 전부 대학 보내고 뭔가 시집장가 보낼 때 조금씩 보태놓고 나니까 본인이 정작 지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해요. 또 하나는 출산율.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지금 겪고 있을 텐데 애들 교육비가 유치원 다니는데 영어 학원비가 80만 원, 100만 원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집이 없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앞날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정치권은 이 고통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자리를 위해서 밥을 세우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집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면은 집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국회가 맨날 며칠 몇 달 동안 토론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라는 문제. 근데 더 큰 문제는 저출생 문제가 계속되고 고령화되게 되면 지금이 이미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을 모시기도 이미 한계치에 와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점점 더 교육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인데 옛날 강릉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나오면 서울에 명문대학을 갔죠. 그리고 광주일고, 광주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수도권에 50% 이상이 몰려 살다 보니까 집값이 강남 같은 경우는 31평 아파트가 무려 25억, 30억씩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방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어떤 성장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디지털 AI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가 한번 박정희 대통령의 좋은 점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 중화공업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든 게 뭡니까? 포항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포항제철, 울산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그리고 여수라는 게 여수과학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IT 산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디지털과 AI 시대가 오면 도대체 뭘 해야 우리가 먹고 살 건가? 라는 문제를 하나 본다면 하나 교육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챗GPT라는 일을 하는데 인공지능하고 일을 해보는데 점점 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이제 얘가 바둑만 잘 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제가 분당이면 대한민국에서 교육 환경이 제일 좋은 데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분당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의 정보화 교사가 0명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당시 뭐냐면 아르바이트 대부분의 디지털 아카이브하고 전국민 컴퓨터 교육 엄청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분당이라는 초등학교의 정보화 교사가 0명. 애들은 코딩 교육을 엄마가 코딩 교육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컴퓨터 교육 시간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디지털과 AI를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세계를 주름잡을,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여러분 검색해 보면은 미국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왜?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하고 나면은 연봉을 수억 원, 10억, 20억, 심지어는 요새 오픈 AI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프랑스, 유럽의 유명한 대학 교수가 연봉 보통 어느 정도로 미국 회사에 가면 연봉 50억에 가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사람들이 정보화 교사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 머니투데이에서 와 계시는데 일론 머스크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디지털 AI 교육을 커리큘럼을 다 만들었어요. 이거 무상이에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뭐 디지털 교과서 만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교육혁명 없이 인간이 뭐냐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죠. 동물은 태어나면은 소나 뭐 이런 건 엄마가 핥아주고 이러면 좀 있으면 일주일 되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유독 인간만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는 거고 걔가 또 1년이 있어야 걸어다닐 수가 있고 3년이 지나야 걔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유독 생장기간에 가장 많은 이 두뇌가 가장 큰 건 인간의 뇌에 무엇이 있느냐인데 이 교육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 회사에 다들 계실 텐데 이런 자카 아탈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대부분 19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아마 조만간 30년 내에 지금 은행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트가 어려워지고 쿠팡이 조만간 뭐냐면 이 세상을 평정하는 세상이 오고 있죠. 우리가 동네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CU하고 GS마트하고 다이소하고 올리브영만 있으면 산다고. 세탁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이 신빈곤층이 100만 명 이상 생겨날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점점 더 온라인 쇼핑이나 음식 배달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2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은행, 그리고 학교, 병원,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요새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런 사람들은 입사 조건을 보게 되면은 1년 동안 해외에서 여행을 한다는 이런 조건도 요새 다 내걸고 그러잖아요.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랬을 때 한국은 자원이라는 게 사람밖에 없는 나라. 사람의 두뇌에 무엇을 채워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 캐피탈리즘이라는 이 캐틀이라는 뜻은 인도 유럽 어적의 소에서 나온 말인데 이 캐피탈리즘이라는데 결국은 과거에는 땅이 뭐냐면 부가가치를 벌어들였다면 산업사회에 공장이 부가가치를 벌어들였다면 후기 산업사회는 빌딩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겠다면 앞으로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캐피탈리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결국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머니투데이에서 한번 일론 머스크 재단이랑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는 교육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이 이광여 수상의 싱가포르이 제주도보다 작거든요. 근데 거기 한 550만 정도가 사는데 6만 부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광희 선생이 제일 잘한 게 뭐냐라고 하면 영어를 뭐냐면 쓰게 했다는 게 제일 좋다는 건데, 잘했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영어 과외비를 제일 많이 쓰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이 다르죠.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유럽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 채널을 돌려보면은 우리가 뭐 영어로 보려면 영어를 보고 독일어로 보려면 독일어로 보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더빙으로도 볼 수도 있고 자막으로도 볼 수 있고, 이미 넷플릭스 서비스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KBS나 MBC나 EBS나 주요 드라마 같은 거를 우리가 자막이나 더빙이나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으면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하기도 편하고, 아마 전 국민의 80%가 대졸자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아마 우리가 다국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저는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인 판사가 이렇게 합니다. 너 당신 뭐냐면 테러리스트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나는 평화주의잖아요. 그 평화를 어떻게 만들려고 얘기하냐니까, 이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른 나라 말을 자기네 나라 말과 하나씩 배우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 내가지고 그걸 은행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동북아가 잘 사는 걸 만들자고 하는 게 재판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기 하얼빈 같은 데 가보면은 러시아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북한 말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죠. 표지판들이. 한국이 결국은 이 아시아에서 적어도 넘버원이라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문제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좀 똑똑해진다 라고 보면 앞으로 이 미국,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중의 패권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기술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면은, 우리가 박지원의 열화일기라는 게 있는데, 열화일기가 권룡제가 70세 생일날 한국의 사신들이 가서 저기 오랑캐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북경이 유리창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서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권룡 황제의 할아버지는 강희제는 이미 뭐냐 황제였는데 대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권룡 황제를 같은 시기에 영국의 사절단이 갔었는데, 영국의 사절단이 가서 선물을 가져갑니다. 선물을 뭐를 가져가냐면 대포를 가져갔어. 대포를 가져가니까 권룡 황제가 이런 것을 우리도 천리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대포가 있다. 그리고 대포를 우리가 그 생일날 무슨 이렇게 망측스럽게 그런 대포를 쏘냐, 못 쏘게 하지. 두 번째 선물은 마차를 가져갔는데, 마차가 스프링 달린 마차인데 그게 불경스럽다고. 여기는 당시 나무로 된 마차였는데 왜 불경스럽냐면 마부가 황제가 앉는 데보다 더 높은 데 앉다고 그래서 불경스러운 마차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망원경을 가져갔는데 우리도 천리경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국은 천하에 없는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본 사절단이 있는데 그 부대사의 아들이 쫓아갔는데, 당시 이거를 아놀드 토인그는 이걸 보면서 역사적 기록으로 뭐냐면 거대하게 침몰되어가는 중국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대사의 사절단에 따라갔던 조그만 아이가 거기 같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중국을 영국이 쳐들어가다 아편전쟁을 하자는 영국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뭐냐면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표결을 해서 결국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전쟁은 기술전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 웨이퍼를 들고 있겠습니까? 아마 TSMC, 대만을 지키고 있는 것은 TSMC가 아마 대만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서상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의 럼스펠드 메모라는 것이 한때 대한민국에 화제된 적이 있어요. 뭐냐? 북한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국에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죠.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현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죠? 반도체 하나 있는 거죠.
이 속성은 기술 전쟁이자 기술은 경제 전쟁이자 그것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느냐 못하느냐가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이 지체되는 형상을 갖고 중국 경제 현재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달나라 뒷면을 착륙했잖아요. 달나라 뒤에는 통신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 뭔가 위성항법 장치나 새로운 그들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오늘 큰 신문에 났죠. 애플이 뭐냐면 휴대폰 발표했는데 얘네가 그 화웨이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발표했죠. 이미 뭐냐면 샤오미라는 전자제품이 전 세계를 쓸고 있죠. 전기자동차는 제가 머지않아서 아마 미국의 전기자동차가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리튬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폭발성이 많은데 저기 인산철이라는 그걸 쓰기 때문에 훨씬 단가가 저렴하죠.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누가 이것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점점 더 기술로 굴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술의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이기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는 우리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작년에 우리가 개봉이 됐었죠. 그 뭐냐면 전 세계 과학자들을 모아서 과거에는 과학과 기술이 따로 발전했는데 과학과 기술이 결합돼서 결국은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나사라는 프로젝트는 약 40만 명이 동원되면서 달나라 가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많거든요. 거기 보면 달나라 도착했을 때 막 저기 위성으로 중계하는 게 나오는데 저 가짜라는 게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아요. 당시 68년도에 어떻게 뭐냐면 달에서 위성을 중계할 수 있는 통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 그게. 오늘날 만든 GPS 다 나사에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민간에게 이양되면서 결국 오늘의 미국이 나왔는데 결국 인터넷이라는 것도 그 국방 기술에서 나온 것이 인터넷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은 전체 R&D의 50% 이상이 국방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는 거고 군사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허황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술이 민간에게 이양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강자이자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한 번쯤 여기 삼성에서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삼성 R&D가 1년에 20조를 씁니다. 우리는 20조 원을 써서 무슨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문제에 우리가 기술 문제에 답을 안 하면 답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김현종 차관이 노 대통령 때 들어오는데 같이 일을 쭉 했었는데 한미 FTA라고 디지털 시대가 오면 새로운 질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든 아마 우리는 거대한 아마 통상 압력에 시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챗 GPT라는 거 제가 이걸 계속 쓰는데 우리가 네이버가 저기를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요새 한글로 다 검색이 다 되죠. 네이버는 생활 지식에 강한 거지 네이버에서 의학 지식을 검색하면 자세한 게 나오나요? 자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이고 전 세계 루트 서버의 70%가 미국에 있는데 지금은 이게 몇십 달러이지만 나중에 이거 100달러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식으로 미국이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블록체인과 코인을 얘기하면은 여의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저거 사기라고 코인이.
그런데 이번에는 다들 나와가지고 코인으로 뭐냐면 결제하겠다고 얘기하고, 미국 국회에 보게 되면 달러가 뭐냐면 어려워지는 부분을 코인이 훨씬 더 도와주게 될 것이다. 국채를 더 안정적으로 팔아나갈 수 있는데 훨씬 더 이 코인이 보완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아직도 공직자들은 코인 살려면 계좌일날 다 신고해야 돼. 앞으로 절대로 뭐냐면 중국이 풀지 않는 게 지식시장이잖아. 지식시장에서 챗GPT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인이라는 시장은 전 세계를 아마 해주고 다닐 겁니다. 중국에서는 내가 코인을 살 때는 살 수 있지만 그걸 현금으로 교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나라에서 코인의 결제량과 매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코인은 또 하나의 미국이 힘이 갖고 있는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있다면, 유엔 나라가 그에 맞서서 또 하나의 기축통화 전쟁을 한다면, 코인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세계적인 통화 전쟁의 하나의 축으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블록체인과 코인 문제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는 점점 더 미래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군사력으로만 경제력만 되는 게 아니라 문화력이 막강하잖아요. 헐리우드라는 거는 910명밖에 살지 않았는데 뉴욕을 떠난 1단의 사람들이 골드피쉬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헐리우드를 차렸어요. 영화 우리 헐리우드에 보면 산 위에 헐리우드라고 돼 있고, 그리고 동그란 막사처럼 전부 돼 있잖아요. 그게 높은 건물이 아니거든. 저렴한 비용이 필요했으니까. 거기서 소위 영화라는 미래의 시대를 만든 거죠. 문화상품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잉그리스 버그만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영국의 연구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날아갈 때 편지에 비행기 안에서 이런 편지를 쓰죠. 나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로 간다. 우리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거예요. 드림웍스. 꿈의 공장 헐리우드로 간다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디즈니랜드라는 걸 만들어서, 디즈니랜드라는 그 만화 영화가 나왔을 때 뉴욕타임즈 일면 탑이었어요. 세계의 문화를, 세계 시대를 열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다 미국 거죠. 이제는 결제도 달러로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쓰지 않는다면 얼마를 주면 유튜브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안 쓰게 하면 돈을 한 달에 얼마 주면 안 쓰겠어요? 유튜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대략 $200 정도였어요. 지금은 더 올라갈 거라고. 이 문화로, 대한민국은 뭐냐면 중국 보고 계속 뭐냐면 문화 컨텐츠 오픈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계의 문화 플랫폼이 움직이는 거죠. 더 결정적으로 여기 통신회사에 와 계신 분들은 있을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하고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하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저궤도 위성을 깔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드론을 띄우게 하고 거기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도네시아에 거기 워낙 섬이 많으니까 저궤도 위성을 다 깔아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툭탁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다는데, 어떤 분은 막 비밀번호를 높여가지고 안 냈다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나는 한국의 SK텔레콤, KT 안 쓸 거야. 미국의 통신회사에 나는 저궤도 위성에, 나는 일론 머스크 회사에, 거기에 나는 결합할 거야. 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 뭐냐면 통신망을 많이 깔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3G를 깔았기 때문에 게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5, 6G를 안 깔잖아요. 이건 민간에게 맡게 될 일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저는 수십조 원을 들여서 깔지 않으면 점점 더 저는 후퇴되는 날이 올 거다.
특히 저궤도 위성은 시간 내면 나중에 쏠 수 있는 게 아니겠지. 이미 벌써 전 세계 지구의 밤하늘을 덮고 있는 게 저궤도 위성. 이 위성 문제.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전 세계를 촘촘히 포위하고 있죠. 하나는 지식이라는 챗 GPT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전 세계 문화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는 코인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거 하나가 제대로 대응하는 게 없죠. 제가 이제 여러분이 EBS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걸 제가 기획을 했는데 예산도 만들고. 왜냐하면 전 세계 최고의 지식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 뭐냐면 세상을 1등이 될 수, 전 세계 뭐냐면 제2의 뭐는 없어요. 제2의 김연아도 없고 제2의 뭐도 없어요. 항상 새로운 세계를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그냥 평범한 지식이 아니고 EBS의 전 세계 위대한 수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그런 지적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한미 FTA를 넘어서 디지털 AI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FTA는 상품과 교육의 관세에 관한 질서라면은 우리는 어떤 협정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제일 큰 게 디지털 협정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고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한국하고 미국하고 싱가포르하고 몇 나라가 없을 겁니다. 유럽은 아마 개방을 안 할 겁니다. 중국도 개방을 안 할 겁니다. 이 데이터 협정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 좋다,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는 저궤도 위성에 우리가 적어도 100개 정도는 쏘고 나머지 5G, 6G는 한국 거를 쓰는 거를 만드는 이런 대규모 타협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용인 반도체 공장이 전기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대한민국에 200조를 용인 반도체 도시를 건설한다는데 전기를 좀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5개를 지어야 되는데 지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SMR이라고 하는 게 아직 미발달된 기술이죠. 앞으로 있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게 미국의 전략 기술과 우리의 원전의 건설 기술이 어떻게 만나는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에이팍이라는 유대인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에이팍이라는 유대인 협회라는 곳인데, 결국은 가보니까 이스라엘과 인도와 미국이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수원 삼성에 가게 되면은 인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수학 2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실의 영어 교사가 우리 해외에 들어오는 걸 허용했다면 인도에서 수학 선생님 오는 걸 데리고 와야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 거기에 절반 정도가 약 35% 정도가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우리가 이 4가지 문제, 지식 문제, 허위 문제, 그 다음에 미디어 플랫폼 문제, 통신 문제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기업에 다 오셨는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걸까? 좋은 일자리가 왜 안 나오는 걸까?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산업화, 나는 대한민국을 경제 발전을 이뤘어. 민주화, 나는 민주화를 이뤘어. 이 성공 신화의 이것으로부터 장점도 있지만 이걸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고, 그러면 이게 우보나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이냐, 우리 지금 원격 교육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하다가 다시 대부분 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이걸 풀어줘야 새로운 운동장이 나오는 거죠. 이 운동장을 안 만들어주게 되면 젊은이들이 뛰어놀 운동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 가서 사업하고 싱가포르 가서 사업하고 미국 가서 사업하고 많은 거죠. 이 새로운, 그런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타다 하나만 만들어도 우리가 택시 하시는 분들을 뭔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대타협을 해야 될까요? 이게 나는 새로운 산업은 나는 손이고 전통 산업은 물러나야 될 대상이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동생이 전통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타협이 불가피하죠. 타협을 누가 해줘요? 정치권이 해줘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화두에서 이런 것이 화두가 된 적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우리가 한번 근로시간 하나만 보겠습니다. 52시간 문제. 9 to 5라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연봉이 일정 액수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시간에 제한을 안 받죠. 예를 들어 금융기관 종사자나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법률을 가지고 금융 허브를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연봉이 10억, 20억 되는 사람한테 그걸 주 52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러미 다이아몬드가 한 말인데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도 여름이 5달 갈 거예요. 지금 추석인데도 지금 폭염주의보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5, 6, 7, 8, 9까지는 여름이고 그 다음에 가을 잠깐 있다가 다시 겨울이 시작돼가지고 겨울 오고 봄 조금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오느냐?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왜? 더운 지방의 애들이 술술술술 이동해가지고 우리한테 가까이 오니까 우리 인간이 자꾸 숨을 없애니까 사람이 사는 대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이번에 코로나를 일으킨 게 결국은 박쥐잖아요. 박쥐. 근데 그 박쥐의 서식지가 이미 중국 훨씬 더 과거의 서식지보다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오고 있어. 지금 기후가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냐면은 지금 옛날에는 청도, 사과 그랬잖아요. 지금 강원도 양구까지 올라가 있어. 근데 복숭아까지 춘천에서 복숭아 농사 짓고 있어. 빠른 속도로 기후가 움직이게 되면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이건 인류의 재앙이면서도 또 하나 풀어야 되는 이 문제를 풀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위기이자 저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기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봐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나를 한 게 AI로 결국은 임상실험을 한 건데 모더나가 결국은 미국의 엄청난 회사로 올라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는데 이미 한국에서 점점 더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웠다 추웠다 하면 지금 현재 날씨에는 벼의 배갈 중에 98알이 달린다면 앞으로 조금만 더 더워지면 쌀에 50알밖에 안 달립니다. 식량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물 부족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빈번한 재난. 이번에 태풍 오는 거 보면 점점 더 강력한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네 가지가 한편으로 인류에게는 위기이고 한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면 미래로 나아가는 거고 미래의 주도권을 주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 머릿속에 이 세상에 없는 거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요즘에 팬덤 정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 팬덤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이 불닭볶음면 이런 거 보게 되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불닭볶음 챌린지를 해서 결국 변하잖아요. 김밥이라는 게 우영우의 뭐냐면 이상한 변호사에서 그 김밥 좀 따로 나오니까 이제는 냉동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팔리고 드디어 나사에서 전라남도 그 완도에 가가지고 청정바다를 소개하고 김을 저렇게 만든다고 하고 나니까 김 수출량이 1조 원을 넘어갔거든요. 전 세계에서 해조류를 먹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 없어요. 이태리 가도 조금 있는 곳. 그렇잖아요. 거대한 뭐냐면 새로운 이게 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정치의 팬덤이라는 게 누구를 욕하고 그런 거지만 한 번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BTS에 나오는 그 암이라는
그분들이 누구를 욕을 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들의 지지자를,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거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는 영웅시대, 영웅시대에 있는 그 팬클럽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더울 돋보이게 하지 어떤 가수를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야구의 하나 팬들 꼴찌를 해도 계속 응원을 하잖아요. 롯데 팬 막 선수 욕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결국은 한 시대에 이걸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지금 자체가 분노 사회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죠. 집이 부족하죠. 수명 100세를 산단 말이에요. 60이나 65세에 정년을 하면, 과거에는 한 80이면 사망했는데 이제 100살을 살면은 남은 60년 동안은 뭘 먹고 살아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국민들이 현재 이러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내놔라. 일자리가 없어. 집을 내놔라. 집이 지금 26년 걸려요. 그럼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해라. 주식으로 돈을 벌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는 새로운 산업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100조 원이 가 있는 거예요. 100조 원이 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금투세를 낸다니까 그럼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그것도 못 벌게 하냐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소득이 있는 거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데 왜 사람들이 금투세에서 이렇게 생각하냐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서 그것을 세금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나마 이제 주식도 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코인을 그럼 사기해라 라고 하는데 코인은 불법이다. 그건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얼마 있다가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겠다.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꼰대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요. 집 사기가 막막해. 학비는 비싸요. 사교육비가 전 세계 1위에. 주식으로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코인은 못하게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지수가 오늘날 여름처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누가 오느냐? 정치인들이 여기에 딱 유튜브에 붙어가지고 이걸 누구 때문이냐? 쟤 때문에 그렇다. 그럼 결국은 정치에서 제일 쉬운 거는 상대를 공격해서 우리 쪽이 결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더 대한민국은 사막화되는 거죠. 마치 화염방사기를 한 번씩 뿌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뭐냐면 공동체는 파괴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87년 6월항쟁 시청 앞에 100만 명, 촛불 시위 100만 명 하면은 권력자가 고개를 숙였는데 그래 진보가 100만 명 모아? 우리도 그러면 뭐냐면 저기 광화문에 100만 명 모으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갈 거냐 라는 면에서 저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분노사회거든. 분노사회를 이게 결국은 SNS랑 붙어서 분열사회로 가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히틀러로 가게 될 거냐 루즈벨트로 가게 될 거냐. 살기 어려운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새로운 우리가 히틀러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루즈벨트로 보다 나은 사회로 진화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임영웅 시대처럼 아미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심각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이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한반도의 조선 분할론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조선 분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영국이 혹시 청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잃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때 제안한 게 조선 분할론입니다. 현재 어떻게 됐어요? 한반도는 분할됐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항상 새로운
해양 세력이 부상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어요. 해양 세력에서 일본이나 항상 거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항상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뭐냐면 우리가 없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당당하게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건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스도 반도국가예요. 유럽을 만들었죠. 로마도 반도국가예요. 우리도 반도국가죠. 두 개의 문명을 융합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세계 문명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오늘 100원 넘거나 회사에 계신 분 많이 오셨는데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실 때 그냥 회사 문제로만 얘기하면 절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공정위원회가 하면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에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개별 기업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왜 플랫폼 기업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보 같은 정책이 있죠. 뭐냐면은 임금의 15%는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주식을 갖는, 그래서 플랫폼은 커지면 커질수록 참여자들도 이익을 갖는 그런 자본주의는 없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공정업계에 계신 분들이 일단은 뭐냐면 자꾸 새로운 대안을 갖고 국회를 만날 때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개별 회사만의 문제로만 하면 어려움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생기고 사상이 생기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제 유럽에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그 사이에 사는 우리는 부단하고 비상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실리콘밸리처럼 혁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마 7.6조 달러쯤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가는데 여러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실 때도 여러분들 회사에게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얘기를 여의도에 많은 에너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분투가 있기를, 나의 멋진 날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헤리티지 재단이 어떻게 그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은 레이거노믹스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짧은 쇼페이퍼 5장짜리의 정책 보고서 같은 것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그 보고서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일어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브리킹스 연구소 싱크탱크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 마샬 플랜에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랜드 연구소나 CSIS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기 군사적 기술이나 안보적 역량에서 뛰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사실 좋은 역량들이 많잖아요. 과거에는 대한민국을 정치를 이끌던 군인들이 엘리트였어요. 행정고시 출신들 엘리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민간 기업에 훨씬 더 엘리트가 지금 많다고 봐야 돼요. 이 민간 기업에 있는 에너지가 국회에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 참고로서 여러분들이 멋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